현재 인류 희망의 빛이자 코로나를 유일하게 탈출시킬 것으로 보이는 화이자 백신이 연일 주목받습니다. BBC에 출연한 화이자 CEO 우구르 사히는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으로 내년 겨울이면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며 사람 간의 감염률을 50%에서 최대 90%를 낮춘 결과 내년 여름쯤 효과가 나올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이 백신은 내년 초부터 제대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만약 내년까지도 전 세계의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제대로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 각국은 서둘러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인도와 같은 국가들은 코로나가 매일 엄청난 속도로 발병 중이기 때문에 서둘러 접종하지 않으면 사람 간의 감염이 더욱더 확대되어 최악의 겨울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 등 중요한 사람들이 감염될 시에는 국가의 의료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죠. 물론 화이자 백신은 90%만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은 국가별로 대량 접종의 사례가 전혀 없는 데다가 기존의 백신 대비 다소 완화된 조건으로 3상에 통과해서 백신 자체에 불신은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갑자기 코로나가 1,000명 이상으로 급증하며 창궐할 가능성도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접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질병청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백신 접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가기도 했으며 많은 국가들은 곧 있을지 모르는 대규모 전국민 백신 접종에 관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백신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매우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최종 접종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해서 쉽게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백신의 독특한 요소로 접종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독감 백신인 사백신은 냉장 유통만으로도 충분히 장기간 유지가 되며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화이자 백신은 mRNA 백신의 안정성을 위해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상온에 노출되면 안정성을 잃기 때문에 백신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접종해야 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mRNA 방식으로 생산된 화이자 백신을 어떻게 접종시킬 것인가는 큰 고민이라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콜드체인 유통 방식이 매우 유력해지며 국가마다 백신의 유통과 접종 방법을 연구하면서 화이자 백신이 도착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각각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도 지난 인플루엔자 백신 유통 시에 상온에 노출되어 회수하는 사태가 생기기도 하는 등 온도에 예민한 백신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콜드체인 운송 방안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생긴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이번엔 화이자 백신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것이죠. 화이자 백신의 가장 큰 문제는 극저온을 유지하며 빠르게 전국으로 유통시켜야 한다는 점인데 이미 콜드체인 운송 과정에서 취약점을 한 차례 보인 바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될 것이냐는 우려가 듭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 본부장은 mRNA 백신은 저온이 아니면 사실상 효력이 없다며 상당히 복잡한 준비 과정과 반복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러한 모든 과정도 역시나 한국이 가장 백신 맞기에 유리한 국가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우선 초저온 운송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SK와 골드만삭스가 국내 친환경 초저온 복합물류센터에 공동 투자한 바 있습니다. LNG 냉열을 활용한 초저온 복합물류센터는 바이오 의료용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영하 80도실 및 참치류와 같은 고급 수산물을 보관하는 영하 60도실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LNG 냉열을 활용할 경우 초저온 급속 냉동을 통한 동결시간 단축으로 원료 손상 및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고 24시간 균일한 온도를 유지를 통해 장기간 높은 신선도가 유지가 가능합니다. 당시만 해도 코로나가 창궐을 안 했기 때문에 해산물 등이 주요 타겟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창궐해서 해당 투자가 현재 상황과 매우 잘 맞아떨어지는 일종의 묘수가 된 셈입니다. 그러나 한편 초저온 관련 유통기업이 SK가 투자한 한국초저온 한곳이라는 것은 다소 불안감을 줍니다. 하지만 일면 다행인 점은 백신 공급이 내년 중반까지도 원활하지가 않다는 점이고 한국은 그때까지는 어느 정도 버틸 만한 방역에 여력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하루라도 빨리 백신 도입은 물론이고 치료제가 나와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한국은 아직 다른 국가에 비해 감염자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번 겨울만 방역을 잘 넘길 수 있다면 내년에 들어서는 올해처럼 또 버티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선 백신 공급을 계약한 국가들도 미국, 유럽, 일본, 이스라엘 등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한국은 좀 더 경과를 지켜보면서 백신의 부작용 등을 체크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또한 백신이 도착한 다음에 과연 전 인구에 해당하는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 이상이 짧은 시간 안에 맞을 수 있냐는 점이 화이자 백신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크게 유리한 점이 있는데 바로 전 국토에 하루 만에 대량으로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거의 드물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하루 만에 모든 지방에 원하는 물량을 보낼 수 있고 그 와중에 상온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화이자에서 현재 보고하는 2에서 8도 사이의 노출 시 5일간 정도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으니 한국에서는 빠른 배송 체계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정적인 상태의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콜드체인은 해산물 유통을 비롯 오래전부터 좀 더 나은 기술과 환경을 갖췄지만 동시다발로 많은 이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전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과 명단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날로그 시스템이 빠른 접종에 발목을 잡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일본에서 콜드체인을 갖추더라도 백신을 맞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현재 제대로 PCR 검사를 안 하고 있어서 잠재적인 감염자가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백신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채 맞아야 하나 일본에서는 잠재 감염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백신 접종 자체를 매우 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이자 백신 1억 2천만 개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들부터 일단 접종을 한 다음 부작용이 없나 봐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도쿄올림픽으로 전세계의 많은 사람의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보여 확진자가 폭발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맥락이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에 적용이 되어 백신 접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이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코로나 감염이 음성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PCR 검사 후에 미국에서는 결과를 봤는데 길게는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속키트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염려가 있죠. 따라서 미국에서 PCR 코로나 검사 이후에 감염이 안 되도록 매우 주의해야 하는데 현재 일 확진자가 14만 명가량으로 쉽게 감염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국토가 넓어서 보건소나 접종받는 장소를 왕복하거나 그 가운데 콜드체인 유통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럽 역시 다양한 코로나 진단키트를 확보 중입니다만 한국과 같이 PCR로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오는 나라가 드물어 백신 접종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무증상 감염자가 괜찮다고 백신 맞을 확률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 증상이 악화되어서 중증으로 발전할 경우 더욱더 의료 붕괴를 재촉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미국에서는 무려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을 안 맞겠다고 대답하고 있는 상황도 나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마스크는 필요 없다는 정치적 성향의 그룹들도 상당수 존재해 백신 접종은 좀 더 난해해집니다. 반면 한국은 만약 백신의 안정성이 검증되고 맞아야 한다면 전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접종을 빠른 시간 안에 끝낼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한국의 단결하는 국민성이 K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끈 요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아예 백신을 맞기도 어려운 환경이며 사회주의 국가도 다소 어렵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냉동창고의 20%를 가지고 있으며 콜드체인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화이자 백신을 주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백신을 쓸 것으로도 보입니다. 결국에는 그 중에 백신 접종이 가능한 나라들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많은 이들은 다소 불안정한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습니다만 어차피 백신을 맞아야 한다면 한국의 방역체계와 신속한 검사 결과 및 방역 시스템은 가장 백신을 맞기에 좋은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 화이자와 협상 중입니다만 침착하게 콜드체인 유통 및 국내의 백신 관련 추이를 지켜보면서 만약 추후에도 이렇다 할 대안이 없어 화이자 백신으로 가게 된다면 다른 국가들보다 좀 더 안전하고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에 들어가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상위권 국가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리블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파이브 아이즈라고 합니다. 앵글로색슨 계열의 민족의 뿌리를 둔 국가들로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의 대외 외교 정치에서 항상 특급 대우를 받아왔을 정도로 미국과는 혈맹관계를 유지해왔죠. 그 다음으로 미국과 가까운 국가들은 원래 이제 동맹국으로서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 국가들 또한 중요한 동맹관계로 여기긴 하지만 동시에 감시와 관리의 대상으로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항상 자신들이 명예사항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관계 속에서도 불특별해지길 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과 더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했는데요. 때문에 일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일본을 묶어서 파이브 아이즈 3그룹이라고 주장했죠. 이 영어권 주요 동맹국들 중에서 인구 규모가 상당히 크고 거대하고 단단한 경제 규모와 산업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프랑스
최근 이러한 일본이 가입 상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 구도가 더 심해지고 중국계 반도체 회사인 브로드컴이 미국의 퀄컴을 인수하겠다고 하자 그것을 직접 나서서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CFIUS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CFIUS는 미국의 국가 주요 기관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 인수, 합병 등에 대한 심사를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와 동일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강화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CFIUS의 화이트리스트에 오르는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국가는 별다른 절차 없이 미국의 산업, 정보군사 시설,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할 수 있죠. 일본은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미국의 보조에 맞추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미국의 화이트리스트에도 당연히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난 25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일본은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월 13일부터 일본은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반도체 등의 26개 산업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려면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마찬가지인 소식인데요. 이것이 너무 충격적인 나머지 일본 우익들은 한국이 미국을 로비해서 일본을 제외시켰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단계에 접어들자 이제 미국도 일본의 영향력에 회의감을 가지게 됐고 조금씩 미일 동맹을 놓아버리기 시작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심지어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40년, 50년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동양 경제 온라인에서 올라온 기사인데요. 일본은 1990년 버블 붕괴로 인해 현재까지 30년의 침체를 겪고 있는데 1989년 최고가를 기록했던 니케이 지수의 60%밖에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SP 지수는 30년 동안 무려 9배의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심지어 일본에서 매일 경제 위기라고 보도하는 한국조차 30년 전에 비해 코스피 지수가 2배 상승하였죠. 기사에서는 일본이 앞으로도 경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버블 붕괴를 초래했던 자민당이 아직까지 집권하며 일본의 모든 가치관과 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껏 경제를 위해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해봤자 경기 침체가 올 때는 빚을 내서 재정을 출자하고 이후 그로 인해 재정 적자가 생기면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이 전부죠. 30년 동안 이러한 행태를 반복해오며 일본의 생산력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는 새로운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과 기업들이 만연하여 이대로라면 일본이 잃어버린 40년, 50년을 겪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2030년부터 일본에게 마이너스 성장은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대피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민당에게 경제 파탄의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 추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현재 아베 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은 일본이 관광대국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부인데 이것마저도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일본에 많이 오면 올수록 그것은 외국인들이 느끼는 일본의 물가가 저렴하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글로벌 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24일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월 22일 발표된 한국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2.0%로 나왔는데요. 일본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2월 중순이 되어야 집계되지만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일본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1.0%로 예상된다고 하죠. 한국이 일본보다 1.0%포인트나 앞선 것인데요. 이로 인해 현재 일본 내에서는 매일 뉴스를 보면 한국의 경제가 반탄 직전으로 묘사되는데 왜 막상 일본이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건가라며 어리둥절해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의 언론에서는 한국이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한 중국 경제 악화의 분영향을 받아 2018년 가을부터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그에 반해 일본은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이 견조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마찰에도 불구하고 큰 경기 후퇴가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죠. 심지어 양국에서 발표한 잠재 성장률 또한 한국이 앞서고 있어 언론에서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연평균 0.9%인 반면 한국은 연평균 2.7%인 것인데요. 이것의 원인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의 경우 반도체 매물